조선에서 가장 긴 세월 왕자를 지킨 남자, 숙종. 그는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았지만 전쟁보다 무서운 버튼을 쥐고 있었습니다. 왕비를 내쫓는 버튼, 다시 데려오는 버튼, 그리고 사랑하던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버튼. 사람들은 말합니다. 숙종이 여자 때문에 나라를 흔들었다고, 질투와 애증 때문에 궁이 피바다가 됐다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로맨스가 아닙니다. 왕권을 세우기 위해 여인의 이름을 칼로 쓴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 하나. 장희빈이 죽은 그날 숙종이 지킨 건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세자와 왕실을 동시에 묶어두는 장치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숙종을 떠올리면 한 장면을 먼저 기억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장희빈이 울부짖고 인현왕후가 쫓겨나고 숙종이 괴로워하는 모습. 하지만 실록의 문장은 감정이 아니라 정국의 문장입니다. 사랑이 사건이 되는 순간 그건 곧 황국이 됩니다. 황국이란 정치 세력을 한 번에 갈아치우는 일. 남인이 들어오면 서인이 나가고 서인이 들어오면 남인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언제나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은 사랑으로 흔들린 게 아니라 사랑을 이용해 당파를 흔든 겁니다. 창덕궁 밤이 깊어갑니다. 침전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궁녀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밤 임금님은 누구의 처소로 향하실까? 그 발소리 하나가 내일 아침 조정의 공기를 바꿉니다. 어제까지 총애받던 사람이 오늘은 냉대받고, 어제까지 힘없던 사람이 오늘은 권력의 중심에 섭니다. 야사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숙종의 여인들은 밤마다 궁의 어둠 속에서 발소리를 세웠다고. 그 발소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지, 지나가는지, 멀어지는지에 따라 목숨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실록은 더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숙종의 여인들은 개인이 아니라 당파의 문이었다고. 왕이 누구를 총애하느냐에 따라 조정의 세력도가 뒤바뀌었다고. 어떤 왕비는 아무 잘못 없이 쫓겨났고 어떤 후궁은 밤새 총애를 받다가 새벽에 패출됐습니다. 어떤 여인은 왕비 자리에 올랐다가 사약을 받았고 어떤 여인은 평생 조용히 있다가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 왕의 재위기간 안에 벌어졌습니다. 46년. 조선에서 가장 긴 재위. 그 긴 세월 동안 숙종은 사랑과 배신, 총애와 폐위를 반복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토록 많은 여인이 궁을 들락날락했고 왜 이토록 많은 비극이 반복됐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숙종에게 여인은 통치 기술이었습니다. 왕비를 바꾸는 건 내각을 바꾸는 것과 같았고 후궁을 총애하는 건 정치 세력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비극이면서 동시에 정치극입니다. 슬프지만 계산되어 있고 잔인하지만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숙종이 가장 먼저 잃은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첫 상실이 왜 훗날 왕비 교체라는 습관으로 이어졌을까요? 모든 비극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숙종의 궁에서 그 시작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로. 하지만 그 조용한 시작이 훗날 가장 큰 폭풍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인경왕후였습니다. 숙종의 첫 번째 왕비, 동갑내기 부부였습니다. 1661년에 태어나 1674년 14살에 함께 왕과 왕비가 되었습니다. 어린 왕과 어린 왕비. 실록은 그들의 관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금슬이 좋았다고. 인경왕후는 순종적이고 말씨가 부드러웠다고. 그리고 중요한 기록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숙종은 인경왕후가 살아있는 동안
후궁을 한 명도 들이지 않았다고. 조선 왕실에서 이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보통 왕비 외에도 여러 후궁을 두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린 숙종은 달랐습니다. 그에겐 인경왕후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1680년 가을 갑자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천연두였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무서운 전염병. 왕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인경왕후가 쓰러졌습니다. 숙종도 같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전염병 공포 속에서 궁은 급히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왕과 왕비는 각각 다른 곳에서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1680년 10월 26일 인경왕후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음이 늦었다고. 전염병 때문에 보고 체계가 혼란스러웠고 숙종은 다음날 아침에야 아내의 죽음을 알았다고. 왕은 격리된 창경궁에서 마지막 작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약방 제조와 의원을 데리고 경덕궁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적습니다. 왕비 상중에 슬퍼하시다. 하지만 왕실의 슬픔은 개인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정 대신들 중 일부는 전염병이 두려워 문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분노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은 그날 처음 배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슬픔조차 절차로 관리된다는 걸. 장례는 급하게 치러졌습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아야 했으니까요. 복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복은 언제 할 것인가. 조정은 의례 문제로 논쟁했지만 결국 모든 게 서둘러 진행됐습니다. 인경왕후는 익릉에 홀로 묻혔습니다. 숙종은 평생 그녀를 그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후에 인현왕후와 인원왕후를 명릉에 함께 묻을 때도 숙종은 인경왕후를 함께 모시길 원했지만 조정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빈자리는 곧 정치의 빈자리였습니다. 서인 세력이 주도하던 조정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년 만에 새 왕비를 간택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인현왕후 민씨였습니다.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가 직접 추천한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숙종에게 혼인은 사랑이 아니라 전국 설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성왕후, 숙종의 어머니이자 왕대비. 그녀는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숙종이 왕위에 오를 때부터 그를 엄격하게 키웠고 정치적으로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경신왕국 때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을 집권시킨 것도 명성왕후의 영향이 컸습니다. 숙종은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왕권을 지키려면 당파를 제압해야 한다는 것을, 황국이라는 기술을. 그리고 명성왕후는 며느리 선택에도 철저했습니다. 서인 가문의 딸 인현왕후를 직접 골랐습니다. 하지만 궁에는 또 다른 어른이 있었습니다. 자의대비 장렬왕후, 숙종의 증조할머니뻘 되는 대왕대비였습니다. 4세대 왕의 치세를 지켜본 궁의 큰 어른. 그녀는 명성왕후와 달랐습니다. 명성왕후가 서인을 밀었다면 자의대비는 남인 쪽에 기울어 있었습니다. 궁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어른이 있었습니다. 막는 사람과 밀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숙종은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경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궁에는 또 다른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평민 출신 궁녀 하나. 용모와 언변이 뛰어났다고 전해지는 그 여인의 이름은 장옥정. 훗날 장희빈이라 불리게 될 그 여인이었습니다. 명성왕후는 그녀를 경계했고 한때 궁 밖으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자이대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장옥정을 보호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궁 안에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81년 새 왕비 인현왕후가 입궁했습니다. 서인 가문의 딸, 덕망 높고 교양 있는 여인, 명성왕후가 손수 고른 며느리. 초기에는 금슬도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덕망 높은 왕비의 이름은 결국 패비라는 글자와 붙게 되니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패비 사건. 그 중심에 인현왕후가 서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무 잘못 없던 왕비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궁에서 쫓겨나야 했을까요? 그 답은 사랑이 아니라 정치에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 300년 역사에서 왕비가 쫓겨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숙종시대에는 그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1688년 인현왕후가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반역? 아닙니다. 살인? 그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죄는 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말했다고 전해지는 것, 그리고 말하지 않았다고 의심받은 것. 조선에서 왕비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칼이 아니라 소문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장옥정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1688년 음력 10월 훗날 경종이 될 왕자. 궁은 기뻐했지만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현왕후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니까요. 왕비에게 아들이 없고 후궁에게 아들이 있다. 이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었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였고 곧 정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소문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장희빈이 왕자를 임신했을 때 인현왕후가 이런 말을 했다고. 짐승환생이 어찌 아들을 낳겠는가. 장희빈의 팔자에는 아들이 없을 거라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이 태어나자 인현왕후가 여자 모자에서 남자 모자로 바뀌었다니. 뜻밖이라며 불평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이 사실인지가 아니라 그 말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 궁을 돌고 조정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장희빈 측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전해집니다. 꿈 이야기까지 동원했습니다. 왕자를 임신한 후 숙종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꿈에 선왕과 선우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인현왕후와 나는 원수지간이며 인현왕후에게는 자손이 많고 장씨에게는 아들이 없을 것이라고 교묘했습니다. 인현왕후가 자신을 저주했다는 걸 조상의 영혼을 빌려 말한 겁니다. 궁녀들이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말이 10사람의 입을 거쳐 100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모여 상소가 되었습니다. 1688년 음력 9월 기사왕국이 터졌습니다. 숙종이 갑자기 남인을 등용하고 서인을 축출한 겁니다. 송시열 같은 거물들이 유배되고 사사되었습니다. 전국이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타고 11월 남인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인현왕후가 교만하고 덕이 없으며 투기가 심합니다. 후궁을 모함했습니다. 숙종은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폐위를 명했습니다. 단 나흘 만에 결정이 났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빠른 폐비 사건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안국동 감고당으로 쫓겨났습니다. 어제까지 왕비였던 사람이 오늘은 이름만 남은 폐인이 되었습니다. 야사는 그날 밤을 이렇게 전합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좁은 방, 궁녀도 없이 혼자 앉아있는 폐비.
궁에서는 이미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록은 다르게 기록합니다. 숙종의 관점에서 인현왕후가 투기하고 모함했기 때문에 폐위가 정당했다고. 그런데 후대 사서들은 또 다르게 봅니다. 장희빈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진실은 이 모든 것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인현왕후는 정말 질투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후궁을 더 사랑하는데 질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니까요. 장희빈도 정말 두려워했을 겁니다. 자신과 아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정치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물렸을 때 개인의 진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의 뒤에 어떤 세력이 있느냐였습니다. 장희빈 뒤에는 남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장희재가 관직에 올랐고 남인 대신들이 그녀를 밀었습니다. 인현왕후 뒤에는 서인이 있었지만 기사왕국으로 서인이 무너지면서 그녀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패비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황국의 기술이었습니다. 숙종은 왕비를 바꿈으로써 전국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겁니다. 왕비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내쫓은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1689년 5월 폐위된 지 나흘 만에 장희빈이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평민 출신 궁녀가 조선의 국모가 된 겁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숙종의 총애는 그만큼 강했고 남인의 힘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장희빈은 정점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6년 후 숙종은 다시 한번 판을 뒤집었으니까요. 1694년 갑술왕국. 이번에는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패비 인현왕후를 복위시켰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왕은 왜 한번 내쫓은 왕비를 다시 데려온 걸까요? 그 변심의 열쇠는 정치가 아니라 한 여인의 기도에서 시작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궁의 후원 어딘가에서 촛불을 켜고 패비를 위해 기도하던 여인. 그 모습을 숙종이 우연히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왕의 마음을 돌린 걸까요? 장희빈은 정점에 올랐습니다. 1689년 평민 출신 궁녀가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전례 없는 속도로. 2년 후 폐위 나흘 만에 왕비 책봉.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690년 그녀의 아들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오른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정점에서는 오를 곳이 없고 남은 건 추락뿐이라는 것을. 숙종의 총애는 대단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숙종이 장희빈을 위해 별당을 지어줬다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궁 곳곳에. 낮에는 신하들의 상소가 쌓였습니다. 전하, 지나친 총애는 국정을 흔듭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숙종의 발길은 또 장희빈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왕은 사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개성이 곧 정치가 되었습니다.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가 관직에 올랐습니다. 남인 세력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서인의 거물들은 유배되거나 사사되었습니다. 송시열, 조선 성리학의 거두가 제주도로 유배 가던 중 사사되었습니다. 황국은 이렇게 잔인했습니다. 어제의 권력자가 오늘의 죄인이 되고 어제의 역적이 오늘의 충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장희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왕이 여자에게 빠져 나라가 흔들린다고. 하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을 이용해 남인을 끌어올렸고 남인을 이용해 서인을 제압한 겁니다. 사랑은 도구였습니다. 장희빈은 알았을까요? 자신이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아마 알았을 겁니다. 궁에서 10년 넘게 살아남은 여자가 그걸 모를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평민 출신으로 왕비 자리까지 올라온 여자. 한 발 물러서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붙잡고 남인 세력을 등에 업고 아들을 세자로 만들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 생존 경쟁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장희빈이 강교하고 민첩하여 상의를 영합했다고 왕의 마음을 읽고 맞춰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두고 악녀의 수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배운 기술, 권력 없는 자가 권력 있는 자 옆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치가 빨라야 하고 말을 잘해야 하고 때로는 강교해져야 합니다. 장희빈은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생존자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하지만 정점의 권력은 불안했습니다. 왕비 자리에 앉았지만 폐비된 인현왕후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안국동 감고당에서 서인 세력도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낙향한 시골에서 그들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 안에도 위험은 있었습니다. 다른 후궁들, 특히 한 여인이 조용히 궁의 후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숙종이 궁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후궁이 촛불을 켜고 무언가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녀는 폐비 인현왕후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폐위된 전 왕비의 생신에 음식상까지 차려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멈춰섰습니다. 지금 왕비는 장희빈인데 이 여인은 전 왕비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장희빈이 알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기도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최 씨였습니다. 평민 출신 무술이 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한 여자였습니다. 장희빈보다도 더 낮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숙종은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충성?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것. 의리. 권력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마음. 야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날 밤 숙종이 최 씨를 불렀다고, 그리고 그녀를 후궁으로 삼았다고. 궁은 눈치챘습니다. 왕의 발길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장희빈의 처소로만 가던 발길이 이제 다른 곳으로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씩. 하지만 궁에서는 그 작은 변화가 곧 큰 신호였습니다. 장희빈도 느꼈을 겁니다. 왕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총애의 온도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1694년 최 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영조가 될 연인군. 장희빈에게는 이미 세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왕자의 탄생은 또 다른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궁의 권력 지도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앞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장희빈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숙종의 마음을 돌린 건 정말 촛불 앞에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걸까요? 왕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미모였을까요? 성품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 뒤에 있는 세력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만남이 왜 장희빈에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되었을까요? 1694년 숙종 제위 20년 궁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갑술한국 또다시 전국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남인이 무너지고 서인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6년 전 쫓겨났던 인현왕후가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패비에서 다시 왕비로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내쫓은 왕비를 다시 데려온 왕, 그리고 한번 왕비였던 사람이 다시 후궁으로 밀려난 장희빈.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달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보기 당일 숙종은 직접 인현왕후를 마중 나갔습니다. 6년 만에 재회.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숙종이 인현왕후에게 말했다고. 지난 일은 모두 내 탓이다.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말라. 인현왕후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죄가 크니 벌을 주십시오. 하지만 숙종은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침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라마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였습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최 씨였습니다. 최숙빈. 그녀는 이미 숙종의 마음을 상당히 얻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뒤에는 서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론, 김춘택 같은 인물들이 숙종의 유모를 통해 최 씨와 연락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인현왕후 보기를 위해 움직였고 최 씨는 그 연결고리였습니다. 조용했지만 전략적이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 씨가 장희빈에게 매질을 당했다고, 심지어 독살 시도까지 있었다고, 장희재가 50만 양을 주고 최 씨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장희빈은 알았던 겁니다. 이 조용한 여자가 가장 위험하다는 걸. 황국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남인 대신들이 축출되고 장희재는 유배되었습니다. 장희빈은 왕비에서 희빈으로 강등되어 취선당에 유폐되었습니다. 세자는 그대로 세자였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 추락을 장희빈은 어떤 심정으로 지켜봤을까요? 분노였을까요?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최 씨는 수기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연인군을 낳았습니다. 장희빈의 아들 세자는 이제 10살이 넘었지만 궁에는 또 다른 왕자가 생긴 겁니다. 후계 구도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흔들린 게 아니라 숙종이 일부러 흔든 겁니다. 두 왕자, 두 어머니, 두 세력? 이 구도 자체가 견제와 균형이었습니다. 왕권 강화의 기술이었습니다. 인현왕후가 보기했지만 숙종의 총애는 최 씨에게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이해했을 겁니다. 자신의 보기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 때문이라는 걸. 그녀는 덕망으로 궁을 다스렸습니다. 장희빈을 용서하려 했습니다. 다른 후궁들을 포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은 달랐습니다. 취선당에 갇혀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세자인 한 반전의 가능성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7년이 흘렀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고관절 종기였습니다.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그해 9월 1일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5세였습니다. 폐위, 복위, 그리고 죽음.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궁은 애도했습니다. 숙종도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궁에는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가 움직였습니다. 밤에 숙종의 침소를 찾아가 무언가를 말했다고 합니다. 장희재가 저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취선당 서쪽에 신당이 있습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습니다.
숙종은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수색하라. 국문하라. 궁녀들과 무당들이 잡혀 들어왔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백이 나왔습니다. 장희빈이 신당을 차렸습니다. 2년왕 후의 화상에 화살을 쏘았습니다. 주문을 외웠습니다. 죽기를 기원했습니다. 증거물도 나왔습니다. 취선당 서쪽에서 신당이 발견되었고 흉물들이 나왔습니다. 궁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주술, 저주, 무고. 조선에서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왕비를 죽인 죄, 역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장희빈이 그런 짓을 했을까요? 7년 동안 취선당에 유폐되어 있던 여자가 정말 신당을 차리고 저주굿을 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걸까요? 최 씨의 고변은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계략이었을까요? 궁녀들의 자백은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문 때문에 나온 말이었을까요? 실록은 숙종의 관점으로 기록합니다. 장희빈의 죄가 명백하다고. 하지만 남인 측 기록은 다릅니다. 최 씨의 위증이라고.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1701년 그 사건은 정말 발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만든 무대였을까요? 그리고 그 무대의 결말에서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게 될까요?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1701년 10월, 궁녀들이 끌려왔습니다. 무당들이 잡혀왔습니다. 장희빈과 가까웠던 사람들, 취선당을 드나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국문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선의 국문은 잔인했습니다. 고문 도구들이 준비되었고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당을 받느냐? 저주굿을 받느냐? 2년왕 후에 화상을 쌌느냐? 처음에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고문이 시작되자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궁녀가 자백했습니다. 봤습니다. 취선당 서쪽에 신당이 있었습니다. 무당이 울며 말했습니다. 장희빈 마마께서 시키셨습니다. 2년왕 후가 죽기를 기원하라고. 또 다른 궁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화상에 화살을 쏘는 걸 봤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백이 자백을 낳았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말을 증명했고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숙종은 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신당에서 나온 물건들, 궁녀와 무당의 자백서, 장희제와의 연루 정황.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내전의 질투가 아닙니다. 왕후를 저주로 죽인 역모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세자의 생모였습니다. 조선 왕조 300년 역사에서 세자의 어머니를 처형한 예는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전하, 세자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를 죽이면 세자가 역적의 아들이 됩니다. 국본이 흔들립니다. 후세에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숙종은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장희빈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세자를 위한 길이다. 무슨 논리였을까요? 숙종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세자가 즉위한 후에도 이 일이 따라다닐 것이다. 어머니가 전 왕후를 저주로 죽였다는 말이 영원히 세자를 괴롭힐 것이다. 차라리 지금 끝내는 것이 종사를 위하고 세자를 위하는 일이다. 완벽한 논리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야사는 다르게 전합니다. 숙종이 이미 연인군을 후계자로 점찍었다는 겁니다. 장희빈을 제거해야 최 씨와 연인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는 겁니다.
남인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징인 장희빈이 사라져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아니, 어쩌면 둘 다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세자도 지키고 왕권도 지키고 전국도 정리하는 한 번의 결정으로 세 마리 토끼를 잡는 11월 6일 비만기가 내려졌습니다. 왕의 명령서, 종사와 세자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사약이었습니다. 취선당으로 사약이 들어갔습니다. 장희빈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궁녀 시절부터 시작해서 왕비 자리까지 올랐던 그 모든 시간들, 숙종의 총애를 받던 밤들, 아들을 낳고 세자 책봉을 보던 날, 왕비가 되어 중전으로 불리던 순간, 그리고 다시 추락하고 유폐되고 이제 죽음을 맞는 이 순간,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장희빈이 죽기 전에 세자를 보고 싶다고 했다고. 하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종을 보고 싶다고 했다고.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취선당, 한때 총애의 증거였던 그곳에서 완전히 혼자 사약을 마셔야 했습니다. 40세였습니다. 장례는 왕비의 버금가는 예로 치러졌습니다. 숙종의 명령이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으나 한때 중전이었고 세자의 생모다. 예를 다하라. 무슨 의미였을까요? 후회였을까요?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세자에게 보이는 제스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남아있던 옛 감정의 흔적이었을까요? 상소가 장희빈을 비난할 때마다 숙종이 크게 노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한때 그는 그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약을 내린 것도 숙종이었습니다. 사랑보다 왕권을, 감정보다 정국을, 여인보다 종사를 선택한 남자. 그것이 왕이라는 자리였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말도 전해집니다. 장희빈이 죽은 날 밤 숙종이 혼자 술을 마셨다고. 취선당 쪽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평소처럼 조회에 나갔고 정사를 돌봤습니다. 왕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도 처형되었습니다. 남인 세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른바 패조건국, 남인의 뿌리를 뽑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노론이 채웠습니다. 최숙빈 뒤에 있던 세력, 연인군을 지지하는 세력. 장희빈의 죽음은 한 여인의 비극이 아니라 권력 구도의 대전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난 걸까요? 장희빈은 죽었지만 그녀의 아들 세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의 아들 연인군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같은 궁에 같은 아버지 밑에서 두 왕자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어머니가 살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세자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그저 대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반전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사약으로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사실은 후계 전쟁의 시작이었다는 것. 1720년 숙종이 죽고 경종이 즉위하고 그 뒤를 연인군이 이었을 때 두 형제, 아니 두 세력 사이의 긴장은 조선 후기 정치를 또다시 흔들게 됩니다. 장희빈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은 숙종이었습니다. 1701년 장희빈이 죽은 후 궁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긴장이었습니다. 취선당은 비었지만 세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12살 소년. 훗날 경종이 될 그 아이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렸다는 것을. 그리고 궁의 다른 편에는 연인군이 있었습니다. 7살.
어머니 최숙빈과 함께 두 왕자는 같은 하늘 아래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1702년 숙종은 세 번째 왕비를 맞았습니다. 인원왕후 김씨, 16살 소녀였습니다. 숙종은 42이었습니다. 26살 차이. 인현왕후가 죽고 1년도 안 되어 새 왕비를 들인 겁니다. 너무 빠른 간택이 아니냐는 상소도 올라왔지만 숙종은 밀어붙였습니다. 정치적 필요였습니다. 왕비 자리는 비워둘 수 없었으니까요. 인원왕후는 소론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노론도 아니고 남인도 아닌 소론. 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야사는 전합니다. 숙종이 인원왕후를 거의 찾지 않았다고. 총애는 여전히 최숙빈에게 있었다고. 인원왕후는 젊은 나이에 늙은 남편과 의부사들들 사이에서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사랑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왕실을 유지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그녀는 묵묵히 궁중 예법을 지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1720년 숙종이 죽었습니다. 60세, 46년 재위. 조선에서 가장 긴 재위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안정된 왕권? 강화된 국력? 대동법과 상평통보? 그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유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두 왕자와 그들을 둘러싼 세력구도. 그것이 숙종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경종이 즉위했습니다. 장희빈의 아들. 하지만 그의 왕위는 처음부터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영모로 죽었고 후사가 없었고 노론은 연인군을 지지했습니다. 1721년 연인군이 왕세제로 책봉되었습니다. 왕의 동생이 후계자가 된 겁니다. 이상한 구도였습니다. 왕이 살아있는데 후계자를 정한다는 것. 경종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설계해 놓은 이 구도 속에서 인원왕후는 왕대비가 되어 연인군을 지지했습니다. 최숙빈도 아들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노론이 그들을 밀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소론이 있었고 경종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궁은 또다시 두 편으로 갈렸습니다. 1724년 경종이 죽었습니다. 재위 4년, 37세. 그리고 연인군이 즉위했습니다. 영조, 최숙빈의 아들이 왕이 된 겁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경왕후의 죽음으로 왕비 자리가 정치의 자리가 되었고 인현왕후의 폐위와 복위로 황국이 왕권 기술이 되었고 장희빈의 부상과 추락으로 사랑이 곧 정권이 되었고 최숙빈의 조용한 생존으로 후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왕자의 긴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선. 그것은 숙종의 왕권 강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숙종의 여인들은 사랑을 원했을까요? 생존을 원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사랑하고 싶었지만 생존해야 했고 생존하려니 사랑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질문. 숙종은 정말 여인에게 흔들렸을까요? 아니면 여인을 이용해 당파를 흔들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숙종은 흔들린 게 아니라 흔든 겁니다.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사람들은 장희빈을 기억합니다. 악녀로 또는 희생자로. 하지만 숙종이 만든 건 한 여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 권력 구조 전체였습니다. 황국 정치로 당파를 제압하고 후궁제도로 세력을 견제하고 왕비 교체로 정국을 조정하는 이 모든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여인들은 도구였습니다. 때로는 칼이었고, 때로는 방패였고, 때로는 재물이었습니다. 영조는 평생 어머니 최숙빈을 그리워했습니다.
육상궁을 지었고 사당의 위패를 모셨고 끊임없이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형 경종에 대한 죄책감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왕위를 빼앗았다는 의심, 형이 불행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숙종이 만든 구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경종은 왜 그렇게 불안했고 영조는 왜 평생 어머니를 붙잡았을까요? 그 시작은 숙종의 궁이었습니다. 46년의 재위. 그 긴 시간 동안 숙종의 침전으로 향하는 발소리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어제의 총애가 오늘의 냉대가 되고 조용했던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 정점에 있던 사람이 추락했습니다. 그 발소리 하나하나가 정치였고 그 총애 하나하나가 황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산한 사람이 숙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왕과 여인들의 이야기는 로맨스가 아니라 권력의 이야기라는 것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정치라는 것을, 그리고 조선이라는 왕조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는 전쟁터가 아니라 왕의 침전 옆이었다는 것을. 숙종의 여인들, 그들은 사랑받기 위해 궁에 들어왔지만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규칙을 정한 사람은 오직 한 명, 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종은 왜 그토록 불안했고 영조는 왜 평생 형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까요?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왕자의 이야기. 다음 영상 경종의 여인들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